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공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를 강경 진압한 것에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건 7년 5개월 만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노총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산하노조 간부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데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다만 최종 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에서 한국노총은 전면 불참한다. 완전히 빠지는 것은 집행부에 위임한다. 그것이 오늘 회의의 결론입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건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한국노총은 산하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는 정부의 노조 탄압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이러한 상황에서 미흡하게 대처하거나 여기서 물러선다면 제2, 제3의 광양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사노위 불참 선언 이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는 주최측 추산 조합원 1,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경찰의 진압이 이뤄진 이곳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모여 경찰에 대한 규탄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의 복합적으로 진압을 통해서 정말 이마가 다 깨지도록 18대씩이나 되는 무차별한 군봉으로 조합원들은 구속 수감된 산별노조 간부의 석방을 요구하며 광양경찰서까지 행진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내일 오전 경사노위 참여 중단 의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이어온 노동계를 향한 강경 기조를 생각하면 오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결정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경사노위는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꼬인 관계는 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입니다. 법에 따른 무관용 원칙,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노동정책 원칙은 대화가 아닌 법과 질서였습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고 정부는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3대 부패로 규정했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갈등을 중재해야 할 상황에서도 정부는 없었습니다. 포스코의 운송 협력업체들이 갈라지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 승계를 놓고 시작된 갈등.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시작된 천막 농성은 결국 1년을 넘겼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대통령의 발언 앞에 노동 전문가를 자처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나 한국노총에서 평생을 몸담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7m 높이 망루에 오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하며 노정 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폭발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이 끈질기게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권 각오하라.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에 대해 경사노위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렇게 노정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은 건 보신 대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농성을 경찰이 강경 진압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도 지난주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한 데 대해 일부 언론은 음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등이 노동자 측의 불리한 장면을 빼고 보도하면서 거짓 선동을 한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이야말로 거짓입니다. 왜 그런지 이동경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지면에 실린 최민우 정치부장의 칼럼.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진압 보도에서 MBC가 조작에 가까운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노조원들이 29cm짜리 정글도로 경찰을 위협하고 의자를 던진 모습, 또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을 공격한 뒤 진압을 당하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은 장면, 이 네 가지가 삭제됐다고 했습니다. 사실일까? MBC는 이날 관련 소식을 리포트 2개로 보도했습니다.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의 접근을 막는 모습은 첫 리포트 초반부터 언급됐습니다. 노조 간부는 다가오는 사다리차 난간을 쇠파이프로 내리치며 저항합니다. 정글도는 당시 경찰이 제공한 사진을 사용했고 현장에서 노조원이 정글도를 휘두른 사실 역시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정글도를 허공을 향해 휘두릅니다. 보도되지 않은 장면은 경찰을 향해 의자를 던진 것 하나뿐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악의적인 편집의 선동질이라며 막말 수준의 음해를 쏟아낸 겁니다. 조선일보 역시 기사와 사설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MBC와 KBS가 29cm 정글도를 휘두르면서 위협하는 장면은 빼고 경찰의 진압 장면만 집중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조선은 또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경찰에서 제공받은 영상이라며 노조원들의 경찰 공격 장면만 따로 편집해 놓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MBC 등 일부 방송사 뉴스에선 이 장면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축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의 관행이 마치 대단한 공권력이 불쌍한 노동자 한 명을 엄청 폭력 진압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 영상에서 역시 MBC가 보도하지 않은 건 의자를 던지는 모습과 쇠파이프 사진일 뿐. MBC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김 씨의 항의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MBC의 첫 보도 당일 경찰은 언론에 아무 영상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당시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막루 위에 있던 김준영 씨는 정글도를 몇 차례 치켜들었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이 행위가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는지 아니면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였는지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판단해 보시라고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차주혁 기자입니다. 검거 작전이 시작된 5월 31일 새벽, 막루 위에서 김준영 사무처장은 문제의 정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정글도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현수막을 떼고 청테이프를 떼고 하는데 사용했고 그 장면 역시도 화면에 나옵니다. 김 씨는 한 인터뷰에서 정글도는 막루를 고정한 끈을 잘라서 나를 위험하게 만들면 진압이 지연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김 씨는 막루를 고정한 파이프를 뜯고 난간이 없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을 태운 사다리차가 주변을 맴돌자 쇠파이프와 정글도를 들고 번갈아가며 허공에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수미터 떨어진 사다리차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더 먼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경찰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 상황이었어요. 개시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런 동작을 수차례 반복한 뒤에는 정글도와 파이프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한동안 김 씨의 양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뒷짐을 지고 있던 김 씨는 다시 사다리차가 접근을 시작하자 정글도를 잡지 않고 파이프를 들어 휘둘렀습니다. 의자를 내던지며 필사적으로 접근을 막았지만 양쪽에서 쏟아진 경찰 봉쇄에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주저앉아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데도 김 씨를 겨냥한 가격은 10번 넘게 계속됐습니다. 동료들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김 씨를 촬영하자 경찰이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직접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나 아니면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였나. 그걸로 저할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랬으면 안 그랬으면 빠지면서 그거 들었겠죠. 이거 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형사 3명이 김 씨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손등과 어깨에 찰과상을 입었고 병원 치료 후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오늘 정부 6개 부처의 장 차관급 인사들이 국회에 총출동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방사능 괴담 선동 때문에 어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면서 공세를 폈고, 야당은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로 이 사안을 들고 가자면서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해저 터널에 도쿄전력이 바닷물을 주입하면서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 현지 시찰단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과 여당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과학적, 객관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서 식품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먼저 답해야 했습니다. 제가 답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치보다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확인이 간혹 되고 있고 저희 원안위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 모니터링하고 확인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슘 같은 경우는 그게 물보다 무겁잖아요.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정주성 어류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물이 흘러서 우리 바다에는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은 우리 어민들의 피해 원인이 민주당의 오염수 괴담 유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발 선동 공포가 수산업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연중 최대 대목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이구동성으로 대목이 사라졌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펼친 민주당은 이번 세슘 보도를 놓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21년도 우럭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염수가 벌써 후쿠시마 바다에 노출돼 있습니다. 오염수, 후쿠시마 방사능 이 정도면 폐기물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킵시다.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가량이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여성단체와 녹색연합 등이 잇따라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핵 오염수를 상징하는 생수통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염수 방류 기간만 수십 년에다 이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에서 괴담 논쟁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내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 시장.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의 70%가 이곳을 통해 유통됩니다. 시장 한쪽에 원전 오염수 반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해저 터널에 바닷물이 채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막연했던 위기의식은 절박한 생존 문제가 됐습니다. 수산물 소비는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계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냐.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에도 수산물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비 급감으로 어시장 위판량과 중도메인 매출이 반토막 났던 악몽이 생생합니다. 원전이 터졌을 때 저희들 여기 매출 자체가 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해요. 안 먹어요, 수산물을. 특히 국내 위판의 90%가 부산으로 몰리는 고등어는 휴어기가 끝나는 7월 방류 시점과 맞물려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수산업계가 가장 불안한 건 정부의 대책 부재입니다. 방사능 검사 체계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표본 검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유통된 수산물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방사능 수치를 검사를 해서 알려주겠다라고까지는 돼 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어떤 액션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건 전혀 없거든요. 전문가와 정치권이 오염수 영향을 놓고 괴담 논쟁으로 대립하는 모습만 보이는 사이 바다의 삶을 의지하고 있는 어민과 시장 사람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산업에 끼칠 게 얼마나 사장이 클지 이제 그런 근심으로 이제 쌓여 있는데 잘못된 불을 지피는 것 같아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크죠. 한편 부산 지역 환경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염수 방류 금지 가처분 소송의 선고는 7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최근 국내 소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2달 전에 비해서 4,000원 정도 비싸졌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금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김윤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갯벌 위에 넓게 펼쳐진 천일염전에서 소금 생산이 한창입니다. 생산된 소금은 수레에 실려 레일을 타고 소금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2, 3천 원 수준이었던 국산 천일염 20kg 한 포대 가격은 점차 상승해 지금은 6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생산 면적과 날씨입니다. 전국 최대 소금 생산지인 신안 염전이 지난 2015년 이후 620여 헥타르가 감소한 데다 본격적인 소금 생산 시기인 4월과 5월 잦은 비로 생산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사재기를 부추겨 가격 폭등을 더 부채질할 가능성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가격 폭등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일본 원전 방사능 공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3년 묵은 소금까지 모두 바닥났습니다. 전국을 지금 제가 누비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염전마다. 그런데도 지금 소금을 구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곧 예정된 오염수 방류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거란 우려가 현장에서 나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것에 인해서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천일염 사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전국 10여 개 염전을 조사한 결과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된 직후 방통위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통위 사무처장에 이례적으로 감사원 출신이 임명이 됐는데 내부 감사를 전담하던 감사팀의 감사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벗어나서 방통위 외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진중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석 달 만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조성은 신임 방통위 사무처장이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사무처장이라는 그 중책을 또 제가 맡게 돼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방통위 사무처장은 1급 고위 공무원으로 방통위의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보통 방통위 사무처 직원 가운데 내부 인사를 발탁하는 게 관례로 이어져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결정한 직후인 지난 1일 감사원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감사원 주요 보직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근무했습니다.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는 청와대 근무 시기가 1년가량 겹칩니다. 본격적인 조직 개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 감사를 전담하던 감사팀을 감사 담당관실로 승격시키고 조직도 2개 팀으로 확대합니다. 내부 감사와는 별도로 관련 외부 기관의 감사도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 직원 서너 명을 더 파견받고 국세청에서도 인력을 차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통위의 감사 기능 확대가 언론계의 길들이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옵니다. 방통위의 업무를 볼 때는 독립성이 생명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사 명령은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펼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언론 윤리를 위반했거나 과장 허위 방송에 대해 제재하는 기구로 정부 여당은 그동안 방심위가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봐주기 제재를 해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관할하는 곳이면서 KBS 이사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실상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인데 이 기관의 수장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특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관 씨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동관 특보를 이명박 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에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를 훼손한 주역으로 이동관 특보를 적시하면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 특보의 아들이 하나고에서 저지른 학교 폭력은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학폭으로 처벌도 받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조차 남지 않았다며 당시 청와대 실세였던 이동관 특보의 외압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거대하고 든든한 부모의 뒷배가 없으면 기록조차 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빠가 검사거나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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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앞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은 YTN 민영화 시도와 MBC에 대한 압수수색,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까지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는 독재 정권과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 특히 공영방송을 장악하였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서 해방시키려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과 함께 야당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내정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난린지 무슨 적이 납득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임기를 2달 남기고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론을 살피면서 이 특보의 지명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 IS의 추종자가 국내에서 테러를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 추방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수사당국에 제보하고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한 여성 이주 노동자였는데요. 정작 그는 지금 강제로 추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IS의 테러 위협으로 국내에도 긴장감이 높아지던 지난 2018년 광주의 한 공장에서 31살의 인도네시아 출신 남성 노동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IS 추종자로 밝혀진 이 남성에게선 테러에 쓸 수 있는 폭탄, 총기 제조 방법이 담긴 자료와 탄피가 발견됐고 경찰은 즉각 추방 조치했습니다. 노트북이라든가 근데도 다 그런 내용만 따로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사고 한번 치겠다 이런 사람이었죠. 이 남성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같은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인 푸트리 씨. 이 남성이 IS와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푸트리 씨는 자신의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는 걸 무릅쓰고 경찰과 국정원에 제보했습니다. 무슬림 나빠요. 한 사람 때문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가만 안 해요. 빨리.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증거 수집 요청을 받은 푸트리 씨는 임신 중에도 5달을 추적해 남성의 숙소에서 실탄과 공포탄을 찾아냈고 사제폭탄 제조법이든 USB도 빼왔습니다. 덕분에 테러를 막은 경찰은 푸트리 씨가 국가안보침해사범 검거에 기여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 체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 신변에 위해가 갈 우려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임시비자를 발급받은 푸트리 씨는 불법 체류 신분을 벗고 국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매년 연장되던 푸트리 씨의 비자를 거절했습니다. 푸트리 씨가 실제로 보복 위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계속 마음에 무서워요. 나 때문에 그 사람 잡아서 나중에 나한테 칼, 총 이렇게 우리나라 그거. 한국에서 태어나 인도네시아 말도 잘 모르는 9살 딸과 5살 아들은
졸지에 엄마를 따라 인도네시아로 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 안 가고 싶어. 막 음식도 우리나라 음식 많이 못 먹어요. 배추김치 좋아. 엄마 못 만들어요. 불법 체류라 해도 6년 넘게 한국에서 자란 아이가 있는 가족은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까지 추방되지 않도록 지난해 정책이 바뀐 상황.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푸트리 씨가 이미 임시 비자를 받아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푸트리 씨로서는 테러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법 체류보다 못한 처지가 된 겁니다. 불법 체류자 구제도 안 되고 특수 기여자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썼다 이런 인정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았다는 거죠. 이제 남은 체류 기간은 불과 열흘가량. 푸트리 씨가 비자를 연장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재작년 MBC 뉴스데스크는 수도권의 한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이 여성 수십 명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온 파렴치한 범죄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실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 검찰 추가 수사에서 부유층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VVIP 출장 성매매를 수십 차례 해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마약 투약 혐의까지 더해져 올가을 출소를 앞두고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MBC는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여성들과 성관계 영상을 상대 몰래 불법 촬영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권 씨는 여성의 이름과 나이, 날짜 순서로 영상을 보관해왔습니다.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그냥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했다 하면. 권 씨의 휴대전화 일정표에는 03년생, 당시 18살 여성을 만난 기록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하자 권 씨는 비서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권 씨는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을 비서를 시켜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4월 1년 10개월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추가 수사 결과 권 씨가 불법 성매매까지 해온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출장형 VVIP 성매매 서비스. 부유층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 대학생이나 모델 지망생들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약 3년간 51차례 이용했다는 겁니다. 비용은 한 번에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미성년자 성매매도 2차례 있었습니다. 별도 업소가 없이 출장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웠는데 권 씨의 범행을 추적하며 알선업자 2명까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MBC는 권 씨가 전자담배로 마약 케타민을 피우며 여성들에게 권했다는 의혹도 전했는데 이 의혹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서 이상한 게 그 오빠랑 술 마신 기억이 안 나요. 플랜이 끊겨도 또 이렇게 날아버리는 게 있긴. 올해 10월 만기 출소 예정인 권 씨는 성매매와 마약, 추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감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12구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참사 충격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박 구청장은 거세게 항의하는 유족들 사이를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유족들은 너무 뻔뻔하다며 오열했습니다. 유족들은 내일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갑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가방을 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치소 정문으로 걸어 나옵니다. 12구 참사 유족들이 격하게 항의합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채 빠져나오는 박 구청장. 누군가 던진 계란 노른자가 얼굴에 튑니다.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무 말이 없던 박 구청장은 경찰 도움으로 유족들에게서 벗어나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뒤에 유족분들 계신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일부 유족들은 차를 향해 가던 박 구청장에게 다시 달려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건강 상태를 묻자 기침을 했습니다. 정신질환 우려 호소하셨는데 업무 복귀는 바로 하십니까? 박 구청장이 차를 타고 도망치듯 떠나자 일부 유족은 도로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12구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작년 말 구속된 박 구청장은 참사의 충격으로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달고 박 구청장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 직무 권한도 복구됐는데 유족들은 내일부터 출근을 막아설 계획입니다. 유족들은 또 12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며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의 안전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을 기려 매일 오전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시민행진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3년 전 인천항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벌어진 사고였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원청인 인천항만공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판사는 누구든 어떤 과실이든 죽어 마땅한 과실은 없다며 숨진 노동자의 과실은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인천 항만공사가 발주한 관문 보수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현장엔 안전장치를 걸 수 있는 설비도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도 없었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다는 전문기관의 지적이 불과 사고 8일 전에 나왔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사업 발주자인 인천항만공사는 재판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하청업체가 시공을 담당해서 안전 상황을 챙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문관리는 인천항만공사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공사를 총괄 관리할 책임은 항만공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시공을 맡은 업체 2곳에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항만공사에는 검찰의 요청보다도 높은 형량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당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공사 발주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위험에 외주하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책임을 엄격하게 지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2020년 6월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이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습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 하청업체 노동자 김영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 산안법에도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보다 높은 형량을 부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오히려 법의 엄정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부는 또 숨진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죽어 마땅한 잘못을 평가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며 사측의 책임을 엄격히 물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열었던 교내 집회에 대해 경찰이 법리 재검토에 나섰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기존에 죄가 없어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죄가 없다고 당사자에게 통보돼도 끝난 게 아니라는 불안 때문에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경찰에 고소 고발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일부 재학생이 수업권을 방해받았다며 민형사 소송을 건 겁니다. 혐의는 2가지, 업무 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선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소음이 아니라며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재수사를 하게 된 경찰은 정당한 쟁의 행위였다며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노동자 측에도 통보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그러나 서울경찰청이 지난주 직권법리 재검토에 나서서 재수사 가능성에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오늘 법리 검토 결과 사회법규에 어긋나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재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과정이 미치는 파급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 중간도 아니고 당사자에게 통보까지 끝난 사건,
또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경찰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이 쟁의 행위를 위축시킬 거란 우려입니다. 경찰의 논리라면은 과거에 쟁행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했던 사람들 사후적으로 계속 그런 심리를 받아야 되는 불안해. 경찰은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사 담당관이 종결 사건들을 자체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재수사 검토를 할 수 있는지는 적시되지 않아 자의적 판단이 우려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과거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불법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건 굉장히 사실 유감스럽고 깊이 우려가 되는 바이죠.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면서 불송치 통지까지 보낸 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률 검토에 나서 노동자들을 강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당내 파장을 가라앉히진 못했습니다.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안팎에서 비판받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반 만에 사퇴. 위원장 선정과 관련한 책임론에도 이재명 대표는 공식 회의에서 따로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 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고서야 이 대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사퇴 이틀 만에 나온 이 대표의 이 발언은 당내 파장을 수습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책임감을 느낀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본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입에 발린말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여전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천안함 생존장병이 권 수석 대변인을 찾아가 항의하고 국민의힘은 권 수석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을 쇄신하겠다며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던 혁신위원장 임명 파동이 당내 갈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면서 새로운 혁신위원장 임명까지도 순조롭지 않아 보입니다. 후임자를 당 밖에서 찾자니 또다시 검증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당 안에서 찾자니 혁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민주당의 고심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공세를 격퇴했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보유한 독일산 전차를 파괴하는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왔던 파괴된 전차가 아니라 농기계인 트랙터라는 사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거짓 선전 영상이 처음이 아니라서 패러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흑백 화면 속 조준관이 들판에 멈춰 있는 검은 물체를 겨냥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궤적을 그리며 날아간 미사일은 검은 물체를 터뜨립니다. 러시아군이 공격 헬기로 우크라이나군의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를 파괴했다며 선전 매체를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3일간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서방 전차들을 포함해 수천 명을 사살했다고 전과를 과시했습니다. Потер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составили до 3715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52 танка, 207 боевых бронированных машин. 그런데 영상에 나온 러시아의 대전차 미사일이 파괴했다는 전차는 전차라기에 너무 이상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영상과 일치하는 트랙터 사진을 직접 비교하며 영상에 나온 것은 농약 살포용 뿌리개가 달린 트랙터로 독일 전차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파괴된 차량 하부에 전차용 무한궤도 대신 바퀴가 달렸고 포신이라기에도 너무 짧다는 건데 실제 영상에 나온 물체와 트랙터를 비교해보면 윤곽이 똑같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비판에 이어서 SNS엔 러시아의 거짓 선전을 조롱하는 패러디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농기계와 전차 포탑을 결합한 사진, 러시아 전차를 농업 트랙터가 끌고 가는 사진들입니다. 러시아가 엉뚱한 선전 영상을 올렸다가 들통난 건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원들이 가득 탄 바지선을 폭파시켰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매체들은 이 바지선은 바지선이 아니라 드니프르강의 다리 철탑이라며 러시아 거짓 선전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고성능 로켓 무기인 하이마스를 상당수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 파괴했다는 하이마스 수가 실제 지원된 대수보다도 많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어제 새벽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 있는 거대한 댐이 폭파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인근 마을 14곳이 침수됐고 최소 7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생태계 재앙이 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지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민 여럿이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언뜻 강처럼 보이지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새벽 카오우카 댐이 파괴되면서 인근 14개 마을이 수몰돼 16,000여 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카오우카 댐의 저수량은 18세제곱킬로미터로 한국 충주호의 6.7배로 평가됩니다. 이 거대 댐의 파괴로 하류 마을을 덮친 물의 수위는 한때 12m까지 상승했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노바카오우카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7명의 주민이 실종됐다고 행정당국은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배를 타고 마을을 돌며 또 다른 생존자는 없는지 하루 종일 수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떼죽음을 당하거나 서식지를 잃었습니다. 물에 떠밀려가던 반려견들과 사슴이 사람들 손에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헤르손 거리에는 비버가 등장했습니다. 안톤 게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은 비버들이 등장한 것은 그들의 서식지가 파괴됐다는 뜻이라며 동물들도 러시아가 일으킨 환경적 재앙의 피해자라고 적었습니다. 헤르손주의 한 동물원도 물에 잠겨 수백 마리의 동물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댐 파괴로 인한 범람으로 약 4만 2천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악의 생태계 재앙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댐을 누가 파괴했나를 두고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뉴욕타임스 등 서방 언론은 댐이 내부에서 폭파된 것으로 보인다며 댐을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 소행에 무게를 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할 경우 남부 진격로로 예상되던 곳이 범람으로 막힌 것도 러시아 책임설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이틀 전 서울의 한 대학교 교정에서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로 향하던 학생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인 80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제 오전 8시 45분쯤 1교시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강의실로 향하던 동덕여대 3학년생을 쓰레기 수거 차량이 덮쳤습니다.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해당 차량은 학교 내부 쓰레기를 모아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경사에 제때 제동을 하지 못하면서 길을 걷던 피해 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은 학교 담장까지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무너진 벽 대신 덧댄 나무 가벽과 산산조각난 벽돌들이 사고 당시의 충격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도서관에서 밤을 새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에 학생이 쓰러져 있는데 피를 너무 흘리고 있어서 쓰러져 있었고 트럭은 부분이 다 깨져 있었고. 피해 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오늘 저녁 7시 20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매일 생활하는 교정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언젠가 큰 사고가 날 줄 알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오르막을 오르면서 매번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쓰레기도 길가에 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어서 트럭도 자주 있고.
학교 측은 인명사고가 난 뒤에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설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 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온라인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던 남녀가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앞서 이곳을 찾았던 남성들이 옆집을 성매매 장소로 착각하고 찾아와서 이웃이 피해를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공동 출입문과 초인종 옆에 공지문이 붙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느 세대 앞에도 제발 그만 와라, 녹화 중이다 등을 적은 경고문들이 도배돼 있다시피 합니다. 정작 이 집엔 한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새벽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남자 혼자 사는데 자꾸 여자를 찾으시는 분들이 자꾸 찾아오셨어요. 조건 만남을 하러 왔었다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문제는 옆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곳에선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4시 반쯤 한 채팅 앱에서 20대 여성 이모 씨가 메시지를 띄웁니다. 자기 집에서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자는 겁니다. 성매매를 의심한 경찰이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불과 30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성매수 남성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범행 현장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은 성매매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남녀를 이곳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집 말고도 몇 집이 더 있다고 그러세요. 영업을 하는데 하고 또 옮기고 계속 그런데요. 경찰은 이곳뿐 아니라 인근 다른 주택에서도 같은 온라인 앱을 통한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수십만 마리의 죽은 물고기떼가 발견이 됐는데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집단 폐사했던 정어리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개체수가 늘면서 바닷속 산소가 부족해진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집단 폐사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는 더 많은 정어리떼가 출몰할 거라고 하는데 김하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작은 물고기떼. 팔에와 뒤엉킨 채 모두 죽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으로 떠밀려온 정어리 사체들입니다.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처음에는 멸치떼인 줄 알았는데 조사 결과 정어리떼였습니다. 어민들은 악취를 참아가며 정어리 사체 7톤을 수거했습니다. 나도 거의 70년, 80이 다 돼가는데 처음이라 처음. 이렇게 많이 오는 거는. 동네 사람들 어느 정도 국 끓여 먹고 멸치 담을만 해놨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어리 조업량은 1990년 전국적으로 10만 톤 규모에 달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00톤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이런 영향에 최근 10년간 제주에서는 정어리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가을부터 정어리떼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출몰했고 경남 마산 앞바다에선 200톤의 폐사한 정어리떼가 떠밀려 오기도 했습니다. 수산당국은 일단 정어리 개체수가 늘면서 바닷속 산소가 부족해져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급증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례적이라던 집단 폐사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6월에 처음으로 정어리가 출현한 반면에 올해에는 4월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출현 시기가 작년보다 2개월가량 빨라졌고요. 어획물 중에서도 정어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어리떼 집단 폐사는 사후 처리뿐 아니라 악취와 수질 오염 같은 환경 문제도 일으킵니다. 때문에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어리를 수산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군 탐지기를 동원해 정어리떼 규모와 이동 시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서 생산된 과자와 음료를 팔던 백화점이 적발이 돼서 벌금이 부과됐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더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숭아 맛 음료와 곤약 젤리, 그리고 두유맛 과자. 지난 3월까지 광둥성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되다 중국 당국에 적발된 식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일본의 나가노현, 군마현, 니가타현 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현 인근의 12개 지역으로부터의 식품과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제품을 판매한 백화점에 벌금 10,000위안, 우리 돈 182만 원을 부과했고 팔다 남은 음료 2병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판매된 건 음료 6병과 젤리 24봉지, 과자 10봉지로 우리 돈 14만 원어치입니다. 판매 규모가 큰 건 아니었지만 다수의 중국 언론들은 일본 방사능 식품 벌금이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기사를 전했고 중국 누리꾼들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수입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我不会给自己的孩子吃这个日本的福和社的那些食品。对，我觉得它不安全吧？是不是日本当地人也感觉有点害怕吧？ 한국 정부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간의 해빙 분위기가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해제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일본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에 이어 오늘 또다시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면담 요청을 거부했고 송 전 대표는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고 민주당 수사에만 매진하고 있다면서 고려 무신 정권 시대 노비 같다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차 자진 출두 이후 36일 만입니다. 지지와 비난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송 전 대표는 수사팀 면담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조율된 일정이 아니고 조사 계획도 없다며 이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님 뵐 수 있는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따로 출석이 협의된 바가 없어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민주당 돈봉투, 두 사건을 함께 맡은 반부패 2부가 민주당 수사에만 매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피의자는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말인가요?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같은 정치쇼를 한다며 검찰이 최소한 여야 균형도 맞추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 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을 조사하라며 3시간 정도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행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 또 외곽조직 후원금 등 다른 조사를 끝내야 송 전 대표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도 앞으로 수사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유엔의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 기구죠. 안전보장이사회에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번이 3번째 안보리 진출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유엔 무대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Republic of Korea 180.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한국이 호명된 순간 주 유엔 한국 대사가 안도의 한숨을 토해내며 굳었던 얼굴에 웃음을 띄웁니다. 현지 시간 6일 우리나라가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 조직인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Are elected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2-year term beginning of January 1st, 2024.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 러시아, 북한이 뚜렷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엔 회원국 3분의 2가 넘는 180개 찬성표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안보리 회의에 참여해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하고 한두 차례 안보리 의장국도 맡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다시 입성하게 됐습니다. 북핵 위협을 포함해 한반도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올해 비상임이사국을 맡은 일본까지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이 나란히 안보리에 진출한 만큼 세 나라가 공조해 북핵 대응에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3국이 같이 안보리 이사국이 되어 있고 북한 문제를 안보리에서 직접 다룬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 이사국의 반대로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인 만큼 대북 제재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폴란드로 수출할 경공격기죠. FA-51호기가 오늘 출고식을 통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수출 계약을 맺은 지 8개월 만으로 역대 최단 기간인데요. FA-50은 유럽에 이어서 미국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로 수출할 국산 경공격기 FA-50 GF입니다. 마 1.5의 속도로 5만 5천 피트 상공까지 날 수 있습니다.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제작해 전술 훈련은 기본이고 공대국, 공대지 전투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카이는 작년 9월 폴란드와 48대 약 4조 원대의 수출 대박을 터뜨렸고 수출용 1호기를 8달 만에 첫 출고했습니다. 역대 최단기간 출고 기록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이뤄낸 기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카이는 올해 말까지 12대를 우선 납품해 노후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폴란드에 공군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Jestem też dumny z tego, że w tak krótkim czasie do Polski trafiają właśnie te świetne samoloty. 나머지 36대는 성능을 더 개량해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합니다.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와 폴란드 측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FA-50은 올해 말레이시아와도 18대 1조 2천억 원의 수출 계약을 따낸 데 이어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수년 안에 최대 700대로 예상되는 미 군용 훈련기 교체 사업에도 참여해 미국 시장 첫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BO가 WBC 음주 파문과 관련해 해당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기 출전 징계는 없이 사회봉사와 벌금만 부과했습니다. 이명로 기자입니다. WBC 기간 음주 사실을 시인한 세 선수가 굳은 표정으로 상벌위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후 소명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거짓없이 다 잘 얘기했고요. 오늘 상벌위 결과를 잘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저는 경위서 진술대로 사실대로 이제 했고 결과에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위서 토대로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KBO는 4시간 뒤 상벌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 유흥주점에 출입한 김광현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500만 원, 한 차례 출입한 정철원과 이용찬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출장 정지 등의 중징계를 피하면서 솜방망이 징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KBO의 이 같은 결정에는 대표팀 소집 기간 발생한 일로 소속 구단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해당 선수들은 곧바로 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여론을 놓고 당분간 구단들의 고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최고의 시즌을 보낸 이강인 선수가 팬들의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분홍색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귀국한 이강인. 입국장에 나와서는 마스크를 벗고 팬들에게 손을 들고 인사했는데요. 작은 손짓에도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직접 준비한 손편지에 꽃다발까지. 이 정도면 거의 아이돌급 인기인데요. 이강인 선수를 한 번이라도 더 보려는 팬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뒤에 조심하세요. 넘어져요.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활약에다가 올 시즌 소속팀에서도 최고의 한 해를 보내서인지 팬들의 환영 열기가 더 뜨거워진 것 같죠. 이강인 선수 쉴 틈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파주 NFC로 출퇴근하면서 다른 해외파들과 개인 훈련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번 달 2차례 A매치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끝판왕 오승환 선수가 어제 한밀 통산 500세이브를 달성했죠. 데뷔 19년 만이니까 매년 26세이브 이상을 기록한 셈인데요. 대기록의 축하 속에서도 벌써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직접 잡아내면서 한밀 통산 500세이브를 달성한 오승환. 3년 전 400세이브 때에 이어 이번에도 강민호와 또 한 번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세이브 하나가 정말 힘들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요. 팬분들도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동료들은 연이은 물세례로 격한 축하를 건넸고 얼굴이 케이크 범벅이 된 오승환은 꼬마 팬과의 세리머니로 활짝 웃었습니다. 2005년 프로에 데뷔한 오승환은 이듬해부터 5차례나 구원왕에 오르며 특유의 돌직구로 국내 무대를 평정했고 2014년엔 일본으로 건너가 2년 연속 구원왕을 차지했습니다. 2016년엔 미국으로 진출해 42세이브를 추가했고 국내 무대 복귀 4시즌 만에 결국 500세이브 고지에 올라선 겁니다. 아시아에선 최초, 메이저리그에도 2명밖에 없는 대기록입니다. 형 오늘 500세이브 할 것 같은데 오늘 한 번에 끝냅시다 라고 승환이 그래 한번 가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좀 부침이 있지만 그래도 클래스는 영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극심한 부진에 프로 첫 선발 등판과 2군행까지 경험했지만 다시금 돌부처의 위용을 되찾고 있는 오승환. 살아있는 전설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4월 달에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네. 축하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400세이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팬분들이 좀 더 9회를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토트넘의 새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와는 이미 구면이라는데 과연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토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토트넘의 새 사령탑, 얼마 전까지 오현규 선수의 셀틱을 이끌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지명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지난 시즌 우승 트로피만 3개예요. 손흥민 선수와는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우리와 맞붙었던 호주 대표팀 감독이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는데요. 당시 동점골을 터뜨리고도 울었던 손흥민 선수, 반대로 우승컵을 안고 웃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앞으로는 두 사람 모두 웃을 수 있겠죠. 프랑스 오픈 테니스입니다. 조코비치를 상대로 절묘한 드롭샷을 선보인 하찬호프. 컨디션이 괜찮은가 봐요. 이번엔 조코비치가 띄운 공을 끝까지 따라가더니 다리 사이로 넘겨서 득점을 만듭니다. 아이처럼 폴짝폴짝 뛰며 좋아하는 하찬호프. 경기는 졌지만 기억에 오래 남겠죠. 마지막은 메이저리그 호수비입니다. 타구가 3루수 옆으로 빠지나 했는데 이걸 잡더니 정확한 송구로 아웃을 만듭니다. 중심 잡기도 어려워 보였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미국 축구에서 나온 원더골입니다. 코너킥을 그대로 발리슛으로 연결했는데 올해의 골로도 손색이 없겠네요. 7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하늘빛이 사뭇 달라집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에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겠는데요. 반면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최고 50mm,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강원 영동 지방에 최고 20mm가량입니다. 이 비는 모레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사이 경기 북부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또 늦은 오후 경북 북부 내륙 등 좁은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또 당분간 서풍계열 바람이 불어들면서 동해안 지방의 기온이 높아집니다. 내일 아침 강릉이 21도를 보이겠고요. 서울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도 강릉이 32도, 안동은 30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다음 주 초반에는 강원 영서지방에서 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